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하루 사이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도 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100mm 이상, 그 밖의 영동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바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은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은 14.2도, 강릉은 12.8도, 부산은 16.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광주는 22도, 대구는 21도로 한낮에도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밤사이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졌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심야 택시 대란 해소 대책입니다. 고속교통부가 어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심야 시간대 택시가 좀 더 많이 거리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택배 배달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택시 호출료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출료가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최대 3,000원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호출료를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 그리고 가맹 택시는 5,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호출비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 부담을 승객이 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걱정스럽고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도 한데요. 입장에 따라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만 쉽게 잡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돈을 더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괜찮다. 분들이 네. 있겠지만 또 왜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느냐 이제 이런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내년 2월이면은 택시 기본요금까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서울의 경우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새벽 할증이 붙으면은 기본요금이 6,720원이 됩니다. 거기에 호출료 5,000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1,720원이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면할 텐데. 그러니까 택시 요금 부담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편리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정도 상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방향은 택시 요금을 올렸는데 택시는 안 늘고 기사 임금에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택시 잡기 힘들다. 이런 거의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요. 호출료 한 4, 5천 원 정도가 되게 된다면 8, 90%는 기사한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3일 정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수입이 기사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출료가 모든 택시에 다 적용이 돼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료 호출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시간대 지역에 따라서 호출료가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출료를 만약에 제가 5,000원짜리 호출료를 낸다. 네. 그런 택시를 불렀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은 택시기사가 호출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 호출을 받도록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강제 배차가 돼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이동할 때는 아무리 택시 잡으려고 해도 택시를 못 잡았던 현상은 그렇죠.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비자 편익이 좀 증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택시기사 임금이 일부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이 떠났던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 택시기사 보충에 대한 인원 보충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네, 그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법인 택시 회사들이 기사가 없어서 택시를 그냥 세워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범죄 경력 조회만 하면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택시 정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이나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심야 시간대만 아르바이트로 법인 택시를 몰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라도 택시기사들이 나오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택시 숫자가 많이 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택시 잡기 편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택시기사 임금 개선과 또 아르바이트 근로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택시기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택시 부재 문제일 거예요.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차량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조로 나눠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택시 부재가 해제가 되면 한 개조가 더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30% 정도의 택시가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올해 4월 강원도 춘천시가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심야 운행을 하는 택시 숫자가 한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타다 같은 유형의 다양한 택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차원도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다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운수사업법을 바꾸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운수사업법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이번에 검토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택시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방안입니다. 예, 그건 또 선행 요건들이 많아서 그 차제의 다른 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우버나 타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를 마저 하려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늘 이슈는 요 정도에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한국 사회 대세된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가 처음으로 7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금융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720만 가구였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3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구 형태가 4인 가구라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4인 가구 이상 가구 수의 1.8배에 달하는 가구 수라고 합니다. 네, 대세였던 4인 가구를 누르고 이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1인 가구 하면 흔히들 내가 돈을 모아야 뭐 얼마나 모으겠어. 난 좀 쓰면서 살 거야. 이런 욜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던데요. 네, 욜로가 한 번뿐인 인생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소득 중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요. 지출은 줄고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에서 소비가 한 57%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2년 뒤인 올해 보니까 44%가 됐어요. 근데 저축은 34%에서 44%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허리띠 졸라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인 가구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탓일까요? 88% 이상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절반가량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실제 가입이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위기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의 42%가 여윳돈과 비상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엔잡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요즘에 각종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걸 또 현금처럼 쓰는 앱테크가 네. 유행이잖아요. 앱테크를 하고 있거나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거나 웹소설 창작 같은 이런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는 돈은 모으는 것이다였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은 쓰는 것이다로 가는 것 같아 이랬는데 네. 알뜰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내내 하다 털린다 보이스피싱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해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요. 돈 급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메신저나 아니면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네,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서 타깃을 아예 딱 정해놓고 노인뿐만 아니라 20대에도 거액을 뺏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둘만한 7가지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뭐 이른바 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메시지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송한 메시지가 이게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 아닌지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앞에 인증 마크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번호를 이용한 사람이 만약 메신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번호 가입자라 할지라도 친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대화를 시도하면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이때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를 함께 나타나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저도 똑같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톡이 오면 인증마크 확인하고 프로필 이미지 유심히 보고 이래야 될 거고 또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예전에 왜 저 웹사이트 같은 거 네. 신청을 해놨다가 지금 신청한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서 내 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아, 이거 한꺼번에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인증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을 탈퇴하거나 가입 시 제공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진흥원이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만약에 털렸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피싱 피해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했다 하더라도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제일 급선무가 그거잖아요. 내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내 돈이 나가는 걸 네. 막을 수 있으니까요. 금융결제원에서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 포인트 홈페이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내 계좌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계좌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사이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계좌가 털렸다 그러면은 바로 신고하면 바로 금융회사로 그 정보가 넘어가서 금융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조회하고 막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전화하고 아니면
거기 다시 찾아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렵죠. 또 와서 좀 해주고 자식들이 좀 그랬으면. 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라 그러지 말고.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떠한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행복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어휴, 매주 반짝.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눈부신데요, 홍규 씨 오늘?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요. 그칠 줄 모르는 연예계 마약 파문입니다. 가수 겸 유명 작곡가로 잘 나가던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0여 년 전부터 마약류 관련 전과로 무려 3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소식입니다. 아니, 최근에 마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종 전과가 진작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돈 스파이크의 헤어스타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종 이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돈 스파이크 씨가 정말 혹시 이 마약 검사를 피하고자 삭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 돈 스파이크 씨의 20대 시절 이런 사진이 점점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이 돈 스파이크 씨의 머리는 삭발이 아니죠. 지금과 정말 다르게 풍성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머리숱이 돋보이는 그런 머리인데요. 이런 20대 시절 돈 스파이크 씨의 모습이 확연히 비교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모발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것이 소변 검사인데 이 소변 검사는 한 3일에서 7일 이내에 한 마약만 검출이 되는 거예요. 시약 검사에서. 그런데 이제 모발 검사는 그거보다 훨씬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이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은 1년 이상 전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한 달에 1cm씩 자라잖아요. 그 마약한 시기에 따라서 고지점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상습적으로 했는지까지 확인이 되는 아주 정확한 소변에 비해서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돈 스파이크 씨가 탈모라서 저는 이렇게 삭발 헤어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의혹들이 지금 눈초리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그렇다고 예전에 저 탈모예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과거 한 방송에서 사실 제가 매운 걸 먹으면 탈모는 아니다. 근데 매운 걸 먹으면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그게 너무 남한테 부끄러웠다. 그래서 머리를 싹 밀고 이 머리에서 땀이 날 때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봤더니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앞서 돈 스파이크 씨는 체포 당시에 1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네, 왜 1억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됐냐? 보통 1g에 330만 원 정도로 이 유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회에 투약하는 양이 보통은 0.03g이라서 이 30g이면 무려 1,000회분이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기자로서 이 해명은 좀 왜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해명이 있는데요. 돈 스파이크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약 투약량은 키, 몸무게 등 개인별 체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료에 따라 통상 0.03g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또 0.05g으로 보기도 한다. 마약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희석 투약하는 게 서툴러서 손실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약을 여유 있게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0.05g이라고 한들 그렇죠. 네. 1000회분에서 한 600회분으로 줄어드는 경우밖에 안 되고 그것도 사실 너무 충격적인 수치잖아요. 이 네. 해명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뭐 이래저래 대중의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 돈 스파이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주사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명이라든가 지금 태도가 대중의 마음에 들면 이렇게까지 과거를 다 캐진 않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누리꾼이 민심이 화가 났다 이건데 과거 방송을 또 찾아냈어요. 뭐냐면 이 돈 스파이크가 두툼한 생고기에 버터를 주사기로 고기 곳곳에 이제 투입하는 본 적 없는 새로운 조리법을 공개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와 맛없는 고기도 뭐 저렴한 고기도 맛있어지겠다. 사실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주사기 이거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이 고기에 주사 바늘을 꽂다가 이제 뭐 본인한테 꽂았냐. 이거 마약 스테이크 아니었냐. 이런 어떤 주사기에 대한 어떤 애착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롱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약이라는 게 뭐 투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주사기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이 누리꾼은 주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네. 자, 돈 스파이크 씨 마약 관련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요?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 김용건 며느리 얻으며 시아버지 되다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의 둘째 아들 배우 차연우, 본명 김명훈 씨가 배우 황보라 씨와 약 10여 년의 열애 끝에 11월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김용건 씨는 첫 며느리를 얻으면서 새로운 스타 패밀리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네, 결혼을 했다는 건 이제 호칭도 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황보라 씨가 김영건 씨의 둘째 아들 배우일 때 차연우, 지금 뭐 소속사 대표이자 영화 제작자로서는 김영훈 씨와 사실 벌써 연애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의 아버님 이전에 배우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 대선배님 부르듯 이 김영건 씨한테 황보라 씨가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결혼하면 뭐라고 부를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좀 물어봤습니다. 보라 씨 결혼하면은 뭐라고 부를 거야? 했더니 사실 벌써부터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벌써부터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정우 씨나 김영훈 씨나 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하니까 본인도 똑같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네요. 자, 스타 패밀리에 합류한 황보라 씨 결혼 후에 달라진 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황보라 씨는 오는 11월에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벌써 혼인신고는 마쳤습니다. 때문에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족이 돼서 가장 무엇이 좋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항공사 마일리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같이 쓸 수 있더라. 아니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특유의 이 귀여운 대답을 내놓기도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저도 부러운데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먼저 했잖아요. 결혼식 전에. 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임신 때문이었어요. 혼전 임신 아니고요. 이제 주변에서들, 저도 제 주변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한번 점검해봐야 돼. 왜냐면 이제 아기 엄마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어머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40세인 우리 황보라 씨의 좀 난소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요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럼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결혼하면 빨리 아기 엄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술을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함께하는 당사자가 김영훈 씨가 법적으로 남편이어야 부부여야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기 엄마가 대한 2세 준비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요거는 김용건 씨 댁 경사 소식. 네. 거죠?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사망보험 납입 금액만 14억 원? 박수홍이 병원에 간 이유는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의 횡령 혐의로 법정 공방 중인 박수홍 씨가 검찰 개질 신문을 받던 중 친아버지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 그 충격으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 네. 박수홍 씨 심리적인 충격이 컸겠네요. 그렇죠. 지금 박수홍 씨가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이 박 씨와 지금 법정에서 이 분쟁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이렇게 함께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봤는데 보자마자 갑자기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또 흉기로 네 몸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입에 담기 힘든 이런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박수홍 씨 정말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평생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절규를 하다가 실신을 해서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박수홍 씨 아버지의 이런 폭력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한번 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형제 갈등이 시작이 된 이후에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를 가지고 이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박수홍 씨 변호사 측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사실 조사에 나올 때도 이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신변 보호에 대한 요청을 한 상태였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나의 형 그리고 나의 형수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네. 이 자리에 박수홍 씨가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총과 칼을 피하기 위해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신체 위협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이 스트레스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잖아요.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박수홍 씨 측에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폭행도 충격적이지만 그 박수홍 씨 명의로 생명보험 그 보험금이 지금 납입된 게 14억이라는 거예요. 14억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험금이, 그러니까 박수홍 씨 이름으로 든 보험이 그것도 생명보험이 네. 8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14억. 저는 뭐 수령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낸 납입액이 14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당 월 납입 금액이 얼마면 14억이 될까요? 그래서 이 검찰도 지금 이 수상한 보험금, 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수홍 측으로부터 이 8개, 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죠. 이 8개 보험에 가입한 이 내역에 대해서 이 자료, 또 그리고 그동안의 보험 납입한 이런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한 보증 내역서 이런 거를 다 제출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망보험 8개 그리고 14억이 납입 금액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박수홍 씨 2013년,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3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차례로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꽤 오랜 시간 새로운 보험에 계속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매월 이 보험에 내는 금액만 1,15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적게는 월 보험 납입액이 41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500만 원 상당도 있다라고 해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이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은 사망 이후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한다면 질병치료보험, 질병보험을 많이 드는데 지금 박수홍 씨 이 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을 했더니 사망보험의 비중이 600%다. 뭐냐면 박수홍 씨의 나이나 수입에 이렇게 적정한 게
100이라고 했을 때 과하게 6배 아이고. 이상을 들고 있더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박수홍 씨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3개 과한 거는 해지를 했대요. 그리고 3개는 바꿔서 수령자, 명의는 4명인데 지금 이 보험의 충격적인 거는 받는 사람이 내가 당연히 아니죠. 내가 사망보험이긴 예. 하지만 그런데 이 보험에 또 그렇다면 지금 아내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잖아요. 내 가족한테 가도록 이 수령자를 바꿔서 3개는 유지하기를 했다. 그래서 8개 중에 지금 6개는 조금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나머지 2개 보험이 남아 있는 건데, 근데 박수홍 씨가 뭐 손댈 수 없는 보험이 있다면서요? 이 보험 해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해지를 한다는 건 그동안 내가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 포기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왔지만 이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된 2개의 보험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보험은 박수홍 씨가 임의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보험이었어요. 이 중 박수홍 씨가 지분을 또 50%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었는데요. 이 법인 명의로 된 보험 하나는 현재 실효, 그러니까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일단 친형 부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명의의 이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매월 보험료가 납부가 돼서 정상인 상태죠. 그런데 이것은 박수홍 씨가 아니라 친형 부부가 뭐 아마도 이 회사를 통해서 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수홍 씨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하고 앞으로 행보는 어떤지 이 부분 궁금해지네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러져서 응급실 갔었잖아요. 네. 치료받고 지금 퇴원을 했고 아내 곁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박수홍 씨의 형과 또 이 아버지는 아니 지금 이거 우리가 횡령한 게 아니라 재산 관리해 준 거야, 자산 관리해 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또 이제 법에 보면은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4촌 이내의 친척이나 배우자가 뭔가 내 돈을 횡령했다, 뭐 가져갔다 이러면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4촌 이내라도 함께 살고 있느냐예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느냐. 그런데 이 형은 친족이긴 하지만 4촌 이내죠. 그러나 비동거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한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검찰도 박수홍 씨의 변호사가 찾아내지 못한까지 그런 자료까지 다 찾아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주제 뭔지 진짜 궁금해요. 의상이 워낙 반짝거려서. 당장 트로트 한 곡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완연한 가을이 된 10월 첫째 주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과 잘 어울리고 10월이 되면 어디선가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노래 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들어볼까요? 10월이 뭐 나오지 이거. 그러면 네. 그렇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 10월의 연금송 아니겠습니까? 이영 씨의 잊혀진 계절. 이 노래를 왜 들은 거죠? 이 노래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역시 예인 씨는 눈치가 참 빠릅니다. 제목은 잊혀진 계절이지만 지금까지 이 노래가 잊혀질 수 없는 노래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네스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네스북에? 이게? 왜 올랐을까요? 이용 씨 노래 잊혀진 계절은 단일 국가의 단일곡으로 하루 동안 방송에 나온 횟수가 무려 137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37회. 야, 틀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는 2007년 10월 31일 PD들끼리 선곡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진기록이 남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야, 하루에 단일곡으로 방송 나온 횟수가 137회. 이게 진짜 기록인 건데.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뭔가 이런 기록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최초로 여성 MC로 발탁돼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남다른 재능으로 남을
재능으로 길이 남을 역사를 쓴 스타들의 다양한 최초의 기록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 본격적으로 재밌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시작합니다. 네, 최초의 기록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오늘 제 인생의 최초로 이런 비단 잉어 같은 의상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먼저 4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중 한 분이고요. 이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가수 소녀시대가 없었다고 해도 소녀시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소녀시대. 그 3대 기타리스트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소녀시대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이돌 멤버도 아니셨고 소녀시대한테 기타 가르쳐줬나? 그런가요? 추측들은 다들 그럴싸한데요. 우선 아이돌 출신은 아니고요. 가요계 선배인 건 맞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시도에 화제가 됐었던 아이템을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저거. 소녀시대가 입고 있는 바지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스키니. 그쵸? 대진. 기타리스트 하면은 모름지기 저 청바지가 아니고 가죽 바지 딱 달라붙는 그렇죠. 거. 맞아요. 그쵸?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핏된 딱 달라붙는 바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아, 저게 이제 청바지는 함정이고 네. 딱 달라붙는다. 스키니진. 맞습니다. 이분이 입은 바지는 바로 스키니진입니다. 1980년대 후반 연예계 최초로 스키니진을 입은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 한 분입니다. 누군지 이제 짐작이 좀 되시나요? 스키니진의 저 알아요. 네. 문익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스키니진의 씨앗을 뿌린. 네. 김도균 씨 맞죠? 맞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4위의 주인공은 바로 그룹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입니다. 네.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최초로 스키니진을. 저는 김도균 씨의 스키니진 입은 모습을 보면서 아, 상체보다 하체가 상당히 그 가늘구나. 가는구나. 자, 근데 사실 뭐 김도균 씨 입은 이후로 아이돌만 입었으니까 많은 또 여성분들 요즘에 남자분들도 많이 입던데 요 스키니진의 또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 김도균 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키니진 입은 게 이제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사실 1980년대 우리 록의 대부 이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막 노래할 때 스키니진을 입었던 거죠. 우리 또 김도균 씨가 그걸 보고 홀딱 반한 거죠. 오, 너무 멋있다. 저거 나도 입을래. 그런데 국내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퀸의 나라 영국, 런던까지 가서 영국까지 가서 런던까지 가서 공수에 와서 최초로 입었다. 그게 시초라고 해요. 근데 30년 전에 스키니진을 입었다는 거는 이거는 파장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김도균 씨가 당시에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에야 우리가 스키니진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아니 남자가 왜 쫄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지?라고 쫄바지라고 아마 그러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비난에 시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도균 씨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락커 아닙니까? 이 스키니진에다가 직접 이 리폼을 한 용 자수를 또 다 이렇게 넣었대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김도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들이 아직 안 간 길을 가는 거다. 험난해도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게 예술의 속성이다라고 자신의 이 스키니진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나타냈습니다. 멋지시다. 와우, 김도균 씨를 진정한 로커 패션의 선두주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도균 씨의 최초 기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기타를 격하게 부수는 이 퍼포먼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저게 김도균 씨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고가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퍼포먼스를 위해서 부신단 말이에요. 어머머. 네, 3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는 좀 악기에 대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어서 부수나? 보통 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라고 하면 한 4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고저 한 16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많이 부셔서 진짜 16개밖에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기타리스트 아니고 로커 이 기타리스트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에서는 김도균 씨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김도균 씨가 이 기타 바꿔치기의 신공
요거를 공개했는데 야 앞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막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이 칠 만한 비싼 거를 치다가 퍼포먼스 할 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살짝 무대 뒤로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5,000원짜리, 2만 원짜리 당시에 그 기타로 바꿔 와서 앞에서는 그렇겠지.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역시. 네. 웃었다고 하네요. 그런 그렇겠지. 퍼포먼스에 팬들이 또 네.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인데 처음에 기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지도 궁금한데요. 김동윤 씨가 처음에 이 기타 음악을 딱 들은 게 중학교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기타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알라딘의 이 램프를 처음 이 여는 느낌이었다라고 오. 표현을 했어요. 이후에 부모님을 졸라서 4만 원짜리 전자기타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기타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타를 들고 여러 번 가출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서울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20살을 한 달 앞둔 이 19살 겨울에 설악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민박을 하고 또 눈 속에서 동상도 걸리고 식사도 걸으면서 이 기타픽이라고 하죠. 이걸 수백 개를 쓸 정도로 이 추운 겨울산에서 연마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무술이구만 무술. 도인 달고 다니는 소리예요.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네. 이제 하산하거라. 어. 그래서 픽 딱 들고. 근데 이렇게 김동윤 씨와 기타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네. 또 하나가 편의점에서 1억을 쓴 연예인이라고? 그럼요. 김동윤 씨의 이 편의점 사랑이 처음 알려진 건 2014년이었어요. 그때 방송에서 편의점 포인트를 공개했는데 78만 포인트였어요. 아직 뭐 놀라긴 이릅니다. 7년 뒤 2021년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는 128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편의점이 1%를 적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억 2,800만 원을 아니, 뭘 썼지? 썼을. 아니 무려 5년 동안 하루에 2끼를 편의점에서 밥도 사 먹고 구운 껍질도 하고 음료도 사 먹고 이랬대네요. 요즘 근데 편의점에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아니야, 포켓몬빵 사 먹어.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심지어 이 남아있는 포인트가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이스크림을 5만 원어치나 결제하고도 남은 포인트였다고 하네요. 원래는 133만 포인트였네요. 이야, 이 정도면 진짜 편의점계 VVIP예요. 그러네. 만수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동윤 씨에게는요, 이 편의점이 그냥 편의점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편의점 포인트를요, 100만 점을 목표로 모았었는데 이게 막상 100만 점을 넘기니까 공연이 끝난 그 다음 날에 허탈함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다음은 아예 200만 점까지를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이 새로운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더 사드시려고. 예인 씨가 지금 네.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네. 보냈어요. 글자로. 참 짠하다. 너무 집에서 집밥도 드시면 좋을 텐데 너무 이렇게 편의점에서만 그러니까. 사드시니까. 아, 참.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자, 다음 스타는요? 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3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연예계에서 이분만큼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기록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의 이게 여왕?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모양이죠? 기록의 여왕이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우선 7살의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는 국내 최연소 가요계 데뷔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최초고요. 데뷔 앨범 역시 국내 최초로 제작된 어린이 가수의 독집이라고 합니다. 야, 7살에 데뷔를 했다는 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아, 그쵸. 누군지 알겠어. 데뷔했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봄에 피는 꽃이잖아. 봄에 피는 꽃. 그죠?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네.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기엔 이릅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그래, 이주일 씨가 나오지. 그렇죠. 코미디 왕제 고이주일 씨와 뭔가 연관이 있는 네. 분인데 힌트 보니까 또 확실히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분에게 고 이주일 씨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요. 때는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로 올라갑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당시 30톤의 폭발물을 실은 기차가
위험물 수송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벌어진 끔찍한 참사인데요. 당시 고 이주일 씨와 이분이 행사 중이던 극장에서도 이 폭발의 여파로 화재가 났고 그때 고 이주일 씨가 이분을 구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거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역 지금은 익산이죠. 익산이죠. 여기가. 제가 이 하춘아 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정말 그 폭발에 말하자면 잔재라고 해요. 그게 와가지고 이 극장에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주일 씨가 본인을 쓰고 내 엉덩이, 어깨, 머리를 밟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서 하춘아 그래. 씨가 이주일 씨 몸을 사다리 삼아서 그렇게 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공개 전이거든요.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하춘아 씨. 홍 기자님 마음이 너무 급하시네요. 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3위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하춘아 씨입니다. 네. 아니 이미 다들 눈치채고 알고 아이, 계셨을 그럼. 거예요. 네. 7살에 데뷔를 했어요. 가수 최초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기록인 거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1961년에 데뷔를 해서 1961년이니까 지금 데뷔 61주년이거든요. 7살인데 그때 만으로는 6살이었고 사실 이제 앨범 준비는 5살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만으로 5살에 앨범을 내기 전까지 말하자면 이게 세계 정말 제일 어린 기록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공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면 기네스북에 오르느냐 8,500회예요. 8,500회인데 이게 무슨 어디 행사 가고 이런 거 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리사이틀 이런 공연 음악회 요것만 따져서 8,500회인 건데 이거를 날짜로 따져보니까 1년에 180일 거의 절반을 공연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5번까지 했고 요거 한 번당 2시간씩 공연해가지고 10시간 공연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와. 네, 여기서 숨겨진 하춘아 씨의 최초의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립싱크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립싱크? 립싱크 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하춘아 씨에 따르면 1970년도 활동 당시에요. 1년에 180일, 무려 반년을 공연을 했는데 이때 안무가 들어간 영아 마리랑을 부를 때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긴 1년에 180일을 공연하는데 또 안무도 들어갔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당시 또 지방 공연을 가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정전이 또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들통나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전기가 나가는 순간 이 테이프가 확 늘어나면서 테이프가 늘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소리가 또 2배속이 돼서 이렇게 말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되는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2배로 빨리 나오는 거예요. 하춘아 씨가 또 굉장히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질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찔한 순간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립싱크가 탄로나면 듣는 관객들이 몰입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춘아 씨는 얼른 무대에서 샥 내려왔었다고. 테이프가 늘어지고 2배속 되고 이걸 실감나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근데 이런 기록 뒤에 남다른 고충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이제 하춘아 씨가 공연을 많이 했을 때가 1970년대, 80년대 요때인데 이때 굉장히 높은 구두가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굽이 이제 코르크로 된 이 높은 굽을 구두를 신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안무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무슨 콘서트 리사이틀에 게스트를 부르는 게 아니라 2시간을 혼자서 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연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발톱이 빠지기도 했고 또 사실 지금 오늘 홍교 씨가 반짝이 의상 입었지만 이게 바람이 그렇게 잘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대에서. 맞아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하니까 등어리가 땀범벅이 됐는데 어느 정도 땀범벅이냐면 닦을 새 없이 하다 보니까 등이 땀에 골물 정도. 근데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럼 이거 말고도 최초의 기록이 더 있었나요? 많습니다. 하춘아 씨는 국내 최초 평양에 다녀온 가수고요. 또 연예계 최초 박사학위를 땄고요. 또 국내 최초로 트로트 박물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야, 다 최초예요. 국내 맞아요. 최초로 평양 공연을 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때가 1985년도인데 사실 이게 분단 한 40년 만에 우리나라 가수가 처음으로 북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북의 주석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냉전의 시대에 지금 거길 간 건데요. 사실 그때 갈 때의 기분, 어머 내가 드디어 북에 가서 공연해, 이게 아니라 마치 지금 적진에 네 발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나 혹시 가서 노래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 네. 아니야? 이런 긴장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래를 딱 불렀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왠지 기립박수를 막 네. 쳤을 것 같죠? 오. 아니었습니다. 하춘아 씨 가수 인생 61년 중에 이런 무대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나서 박수 한 번, 환호성 한 번 받지 못한 무대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야, 얼마나 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노래 딱 했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도 안 치고. 얼마나- 무서웠을 것 무서울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근데 또 하춘아 씨는 이 와중에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사자 가수 아니에요? 와. 네, 사자. 사기가 아니라 박사의 사. 야. 이야. 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 가수예요. 사실 하춘아 씨가 대량 뭐 이렇게 표절하고 뭐 누구한테 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본인이 12년에 걸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서 현대 대중가요와 역사의 그런 관계,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이 예술학, 이 예술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또 고생을 해가면서 받았을까? 이렇게 공연도 1년에 180일을 하면서 자매가 있는데 모두 다 박사학위 소유자라고, 와. 소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뭐 그러면 나도 이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게 됐는데 하춘아 씨 진짜 제대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와서 이렇게 공부 효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점심을 걸으면서 최소 3시간 이상은 하루에 집중하면서 박사학위 준비를 했다네요. 그래요.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12년 동안 가수 하춘아와 학생 하춘아 사이를 막 넘나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든든한 지원자, 남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춘아 씨가 일과 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됐었던 게 바로 이 남편의 든든한 지지와 이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춘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부들은 아마 다 알 거다. 결혼해서 여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의 도움 없이는 참 힘들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힘들게 왜 하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굉장히 반겼다. 오히려 등록금도 내주고 그 이상은 나는 바라지도 않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노래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라면서요. 남편한테 엄청난 사랑과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앞서 김도균 씨와 하춘아 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과거엔 가요계 원조 책받침 여신이었지만 지금은 아픔을 딛고 두 번째 마지막 사랑을 찾은 분입니다. 가요계 원조 책받침 여신 또 몇 분이 또 있죠, 머릿속에 있죠, 떠오르는데 근데 한두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있었죠. 그렇죠. 뭐 이지연 씨도 있었고요. 뭐 하수빈 씨도 있었고요. 뭐 너무 많았죠. 뭐 그쵸. 강수지 씨도 있었고 되게 많았죠, 아주. 연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된 사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죠. 바로 안 네. 해요. 저 강수지 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뭐 바로 나오죠. 네. 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2위의 주인공 바로 가수 강수지 씨입니다. 네. 강수지 씨. 지금 봐도 네. 너무너무 예쁘시고. 저 음악 그렇죠. 이 노래 우리 많이 알잖아요. 보랏빛 보랏빛 향기. 향기.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쁘게 막 노래 부르면 그 당시 인기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나한테 환청이 들렸나? 나 지금 음악이 안 나갔어.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팬인 거예요. 제가 살짝 흥얼거렸어요. 네. 제 노래방 18번이기도 한 보랏빛 향기의 주인공 강수지 씨. 1994년 이 전국 5대 도시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요. 이 실시한 인기 남녀 연예인 투표에서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강수지 씨
여성 팬보다는 남성 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가수였는데 이 과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콘서트장에 여자 팬은 10명도 안 됐다. 어쩌면 저렇게 여자들은 나를 거부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강수지 씨한테 최초의 기록이 있다는 건데 책받침 개수가 가장 많은 여자 가수 이런 거. 뭐지? 아닙니다. 1990년대 사실 이 강수지 씨가 뭔가 이 청순 가련형 여기 이렇게 딱 모자 쓰고 아주 이 긴 하늘하늘한 이 롱치마 입고 정말 예쁘게 노래 불렀었죠. 정말 청순 가련형의 대명사였고 순정 만화 찍고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들에게는 무한한 지지, 여성들은 좀 질투했죠. 어머 혼자 이쁘네 막 이랬는데 그랬던 강수지 씨가 바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 아이돌 1호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제가 아는 그 일본에 진출한 한국 아이돌 1호 저 보아 씨인 줄 알았어요. 네, 예인 씨가 아장아장 귀엽게 걷고 있을 때 강수지 씨가 일본에 데뷔했는데요. 1995년 6월에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됐고 5년이라는 긴 활동 기간 동안 현지의 음악 및 연예 잡지 등에 활발히 등장했습니다. 저 때는 뭐 한류 연풍이 있고 이런 시기도 아닌데. 글쎄, 강수지 씨의 일본 생활은 어땠을까요? 강수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나의 과거 그 일본 생활은 너무 외로웠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근데 사실 이 강수지 씨가 미국 뉴욕에서 한국에 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막 일본어 공부에 매진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저도 예전에 과거 일본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더니 정말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앨범도 정규 앨범 1장, 또 싱글 앨범 5장 내서 그냥 정말 일본 어떤 메인 무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고 사실 강수지 씨가 미국 뉴욕에서 드라마 연기를 전공했거든요. 그 꿈을 바로 또 일본 뮤지컬 무대에서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2년 반 동안 뮤지컬 공연을 무려 50회를 완전하게 잘해낼 만큼 또 연기자로서도 일본에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와, 일본 그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도 돼야 되고 춤, 노래 다 돼야 되는 건데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어서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강수지 씨가요,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은하철도 999 다들 아시죠? 메텔 메텔. 여기에서 너무 이미지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은데 이 크리스탈로 만든 기계인간 이 크레아 역을 맡으면서 현지 매스컴에서 와, 너무 찰떡 캐스팅이다라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어를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남다른 이 언어에 대한 재능을 뽐내기도 했었는데요. 강수지 씨가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었다. 힘들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건 확실하다. 내가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 쪽도 하고 싶은 분야이긴 했는데 도전해봐서 너무 좋았고 정말 즐겁게 활동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수지 씨가 일본 진출해서 활동할 그때 김국진 씨를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뭐 이렇게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도 분명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김국진 씨가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경규 씨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인데 프로그램 잘 됐다고 이렇게 휴가를 일본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국진 씨가 이경규 씨를 만났는데 그때 김국진이 사라졌다. 어디 갔지? 사실 그때 김국진 씨가 강수지 씨 만나서 차 한잔을 했대요. 근데 요걸 놀리더라고 이경규 씨가. 난 10년이 지나도록 궁금했어. 그때 넌 어디 갔어? 강수지 씨 만났네요. 네, 근데 두 분은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서요. 네, 두 사람은 2016년도에 이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애를 인정을 하긴 열애를 인정하긴 한 게 아니죠. 열애를 인정을 하고 결혼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열애 인정 기준으로 이 20년 전인 199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이 강수지 씨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김국진 씨를 꼭 초대를 했대요. 한 방송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요. 당시 서로 많이 바쁘지 않았다면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히 김국진 씨가 그때는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너무너무 바쁠 때였잖아요. 이때 콘서트 게스트로 올랐었던 가수가 딱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승화 씨,
두 번째, 김종서 씨. 세 번째, 여자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강수지 씨 콘서트에만 섰대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강수지 씨 콘서트는 4번이나 부르면 항상 가는 이 명 MC였었던 거예요. 김국진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수지 씨 콘서트만큼은 꼭 참석했다라고 남다른 이런 시그널을 보냈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죠. 그런데 김국진 씨는 강수지 씨 만나기 전엔 독신주의자였다면서요. 그쵸. 사실 이제 첫 번째 아주 짧았던 그 결혼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아. 독신주의였는데 강수지 씨를 만나고 결혼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두 분 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부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짧고 굵게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국민 엄마입니다. 아예 딱 나오지. 바로 알 것 같죠, 국민 그렇죠. 엄마. 네. 국민 엄마 하면 뭐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꽃. 네. 꽃도 연결되는 그 뭐랄까 문장이 있죠. 꽃이라고. 때리지 말라.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 맞죠? 맞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 1위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김혜자 씨입니다. 네. 뭐. 바로 나오죠. 국민 그렇죠. 엄마 이러면 그냥 나오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연예계 그 최초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타이틀이 뭐가 있을까요? 최초의 국민 엄마 아닌가? 네, 김혜자 씨의 이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드라마 전원일기잖아요. 이 전원일기가 1980년도부터 이제 2002년까지 무려 20년을 방영을 한 그런 22년을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이 전원일기에서요, 이 어머니 역을 하면서 한국의 그냥 대표적인 어머니 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 엄마 타이틀을 가진 최초의 여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맞네요. 근데 뭐 전원일기뿐이 아니고 수많은 드라마에서 한국의 어머니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전원일구에서는 어떤 그 푸근한 김회장님 댁 안방마니 또 사랑이 뭐길래에서는 이 이순재 씨 옆에서 그러니까 막 기죽어 사는 그런 순자 그 시대의 엄마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게 지금 깨지지 않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또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김혜자 씨 기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장미와 콩나물에서 완전 어떤 서민 푼수 엄마. 그리고 이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드라마 그 엄마가 뿔났다 해서 뭔가 우리 엄마도 주부도 화날 수 있어. 주부의 가출 문제를 다룬 거기에서 이 엄마들의 또 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을 잘 대변을 해서 그 해에 연기 대상을 받았죠. 사실 국민 엄마 한 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매번 다른 모습으로 열연을 펼쳐주고 계시죠. 네, 그리고 김혜자 씨 하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광고가 또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민 엄마 타이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준 굉장히 좋은 광고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김혜자 씨가 단일 브랜드 모델로 무려 27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브랜드 최장수 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른 유명한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 기억나시죠? 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살짝 국물 맛을 보면서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 이 맛이야. 이 희대의 유행어를 남겼고요. 네. 조미료 광고 하나로 한국의 이 어머니상이라는 엄청난 이 이미지를 얻는 데까지 성공을 한 광고입니다. 근데 김혜자 씨는 실제로 요리를 잘하시나요? 음식 솜씨가 어떤지 궁금해요. 김혜자 씨 최측근이죠. 네. 아드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한간에 우리 엄마가 요리를 전혀 못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다. 뭐 전업주부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엄마는 연기 생활 하면서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무려 30년을 수발을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소고기 미역국이다. 정말 맛있다. 자랑을 네. 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조미료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이렇게 살짝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거 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김혜자 씨는 과거 한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박명숙 씨가
혹시 그 식사하실 때 그 조미료 넣어서 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역시, 네. 김혜자 씨는 당연히 넣어 먹었습니다. 네. 맛없으면 모델 안 하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음식에 넣어 먹어봤습니다. 내가 맛없는데 누구한테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아니, 해자스러운. 그리고 거기 모델인데 전 그거 안 먹어요 이러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글쎄요, 이거 해자스럽고 이렇게 광고에 진심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계속 또 광고 네. 모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김혜자 씨는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인터뷰 때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엄마로서 좋은 엄마 아니었다. 자식들이 좋은 엄마였다고 해도 본인 성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엄마 역할을 잘하는 연기자다. 그걸로 감사하다. 나를 국민 엄마라고 불러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겸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는 어떤 엄마였을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이것도 김혜자 씨가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나는 이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엄마는 아니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나는 이 연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평생 엄마가 아닌 배우로 살아왔을 정도로 연기가 전부였던 엄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런 김혜자 씨를 자식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지만 그래도 집에 왔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은 뭔가 뭐랄까요, 그 허전한 기분. 저도 사실 어릴 때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이 연기를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가 있었대요. 그럴 때는 집에 있다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이게 진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거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응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해주는 엄마였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씨가 촬영 외에는 집에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김혜자 씨가 본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좀 흐릿하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이 두 언니를 놓고 늦게 미국 유학길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 엄마 혼자 이 딸 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17년 만에 돌아와서 낳은 늦둥이 딸이 김혜자 씨였던 겁니다. 이렇게 사실 늦둥이는 거의 내가 외동 같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언니가 17살이 많은 거예요. 거의 엄마보다는 이 17살 많은 언니 손에 컸고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1살짜리랑 뭐 8살. 그리고 게다가 내가 조금 놀만하게 4-5살 되면 언니들이 이미 2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노는 거에 익숙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집이 늘 어떤 적막하다. 나는 약간 좀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 아이들도 내가 느꼈던 그 적막함을 느낄까 봐 촬영만 끝나면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서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엄마 부르면 응 해주려고 그렇게 대기를 하셨다네요. 원래 딱 떠올려보면 다들 집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좀 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2009년 한 인터뷰에 따르면요.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켜서 지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퇴계로에 그러니까 지금 퇴계로와 서울역이 통하는 그 길이 우리 집이었다. 거실만 에? 한 200평이 됐다. 거실만 200평. 그렇게 됐었다고 해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 당시 아버지가 이 미 군정 시절에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이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택에 살고 있어서 거실만 200평이니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너무너무 많았겠죠. 이 외국인 분들이 와서 파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이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공원인 줄 알고 내 집인데 공원인 줄 알고 들어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서양 사람들이 이 집에 하도 많이 찾아와서 모임이 많았는데 항상 아버지를 부를 때 닥터김 이렇게 부르던 그 소리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셨고요. 또 부부 동반 댄스 파티의 그 음악 있잖아요. 자, 이 소리가 귀를 뭔가 맴도는 그런 기분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유럽 할머니 같은 느낌이 있더니 이렇게 특별한 2년 시절을 보내셨네요. 지금도 계속 연기하시잖아요, 김혜자 씨. 그럼요. 김혜자 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건너서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을 현역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얼마 전에 손주 결혼이 있어서 일본 다녀오셨는데 그때 좀 그게 무리가 됐던지 코로나를 2번째 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쾌하셨고 또 열심히 대본 보시고 잘 골라서 다시 한번 극장에서 또 안방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다. 연예계 최초의 기록들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의 황금 연휴 제68회 백제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한류 원조 이 백제 빛과 향이라는 주제로 열흘간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풍성하고 화려하게 열립니다. 백제 문화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백마강을 배경으로 사비천도 행렬을 연출하는 백제 사비천도 페스타와 백제 금동대향로를 테마로 LED 의상 및 소품 등의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백제 문화 퍼레이드 마상 공연 등 총 3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은 부여군 홈페이지 및 백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진짜 부쩍 쌀쌀해졌어요.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정말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네. 겉옷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